자, 130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저희 지난번에 읽었던 거예요. 그죠? 사치라는 덫. 그죠? 사치라는 덫 요걸 읽었는데요. 요거 그죠? 간단히만 말로만 말씀드리고요. 여기 간단히 써서 다음번에 보시면 또 정리가 되고 우리 지금 할 때는 141페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얘기를 잘 지난번에 하다만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정리를 안 해요. 정리를 되는 거 정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치라는 덫이라 그랬는데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치라는 표현하고 이 덫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죠? 요걸 이제 아주 폭넓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색깔이 왜 이렇게 휘리게 나와요? 이게 다른 걸 바꾸 뭘로 바꿔야 되나? 아, 이 색깔이 있구나. 그냥 붉은색으로 하세요. 붉은색 잘 보이게. 이러면 되는 거죠.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치라는 것도 있고 덫이라는 게 덫은 이제 일단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고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전체 역사라든지 뭐 과학, 그다음에 우리 인간 본성 여러분 다 통합해서 정리를 해 보시자면요.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냥 사치라는 덫이라고 표현 딱 하고서 여러 가지 얘기를 뭉뚱그려 놨는데 요거를 우리 본성하고 연관해 가지고 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좀 적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회적 욕망이죠. 사회적 욕망. 그죠? 사회적 욕망. 이거 베블린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그죠? 사회적 어떤 자신의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인정을 받는 사회적인 증명을 위한 그런 의미의 사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베블린이 말한 과시적 소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그죠? 과시적 소비. 그래서 과시적으로 소비하는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되니까요. 또 뒤에 할 거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과시적 소비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라는 것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의미죠. 이게 사치의 전형적인 의미. 그러니까 과시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덫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 제가 드렸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그죠? 자동차 뭐지? 자동차 뭐라 그랬나 이 말씀드렸죠. 자동차, 그죠? 자동차 가격, 책정, 자동차 브랜드, 그죠? 브랜드별 계층화. 자동차가 브랜드별 계층화. 이게 GM이에요. 그래서 GM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덫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소형차를 타면 그 다음에 또 중형차를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식으로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덫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아예 실제로 돈이나 재화를 태우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또 쫙 보시면 정리하면 금방 보니까요.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덫이고. 근데 이건 사회적인 지위와 인정, 우리 호모 사피엔스 특유의 사회적 두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1'으로 해가지고 이 상상 속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그죠? 증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제 또 이것도 결국 사회적인 의미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숭기르 유적, 그죠? 그걸 캤는데 시체 하나에 5,000개 구슬이 들어가고 이것도 일종의 사치잖아요. 그냥 파 묻었잖아요. 그냥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집단의 단합이건 뭐건 간에 어쨌든 사회적인 의미예요, 그죠? 아니면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이것도 개인 권력자의 영생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의미가 큰 거잖아요.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은 두바이 빌딩, 그죠? 두바이 뭡니까 이름이 뭐라 그러나? 빌딩, 두바이 제일 높은 빌딩, 그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런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스터 섬의 모아이, 이거 아시죠? 이스터 섬에 있는 거대 석상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예를 보시면 간단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이 다 자신들의 어떤 사회 질서, 상상 속에 세운 어떤 그런 질서, 종교적인 의미든 뭐든 간에, 그죠? 그런 의미로 일종의 그 사치를 이제 부리는 거지. 따지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그 퀘베클리 테베의 그런 그 이제 우리 그거까지 했거든요. 딱 그죠? 이제 138페이지만 139페이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엄청난 그 당시는 엄청난 유적을 그리 세운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죠. 그죠? 불필요한 그죠? 이런 그 석기인들이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의미고요. 우리 본성에서 사회적 욕망이 관련된 본성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의미하고 연관되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욕망.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저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뭐 비단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죠? 우리 인간은 사물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표식을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일이 발생했고 요거는 이제 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요 자리에 놓고 이제 새로 만든 자료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그 우리가 소금을 좋아하는 본성. 그죠? 그 말씀드렸죠. 소금. 그죠? 우리는 그 소금을 좋아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왜냐면 예전에는 소금이 부족한 환경에서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소금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 설탕. 근데 이것에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핵심은 저거죠. 이것의 핵심은 그 중독이죠.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어떤 사회적인 증명, 지위를 높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종의 덫에 걸려가지고 계속 그저 뭐 중형차 타면 대형차 타고 싶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그 덫에서 못 벗어나오는 것처럼 또 권력자는 또 더 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일종의 덫이라면은 이거는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그죠? 소금이나 설탕이나 그 외의 다양한 어떤 물질적인 중독과 연관된 이것도 한편으로는 사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번 하루에는 그걸 섞어서 얘기했는데 그죠? 한때 사치였던 게 나중엔 생활 필수품이 된다. 뭐 그런 게 뭐 설탕 이런 거겠죠. 그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중독과 관련된.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인간의 문명과 역사 요동치게 한 중독성 물질들. 그죠? 뭐 마약, 뭐 니코틴, 카페인, 뭐 카카오, 소금, 설탕 다 기본적으로 중독적인 물질들이에요. 요거는 사회적인 의미하고 연관도 되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두뇌의 메커니즘이 중독 메커니즘에 들어가게 하면서 일종의 덫에 걸리는 거죠. 못 견디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135페이지에 그죠? 둘째 문단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기 시작한다. 그게 왜 의존하느냐? 중독되고 나면 뭐 그걸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측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이제 요거죠. 세 번째 측면은 그죠?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죠? 여기 말씀드렸죠, 요거. 그죠? 기술 발전과 인간 복지와 자유, 장자 요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장자.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 뭐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기계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기계에 관련된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더 많아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기능이든 반드시 대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문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로 인해서 얻는 것, 긍정적 효과만 우리는 주로 그죠? 생각을 하고 홍보, 뭐 말은 홍보인데 우리가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좀 편해지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부정적 효과에는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이후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그죠?
저걸 예측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얘기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죠? 전자상거래. 그래서 사이버 결제와 보안, 뭐 손가락만 누르면은 간단히 결제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죠? 끊임없이 평소에 꾸준히 이와 관련된 일을 잘게 쪼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그 소모하고 있는지는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엄청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수천 가지인데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기능을 선택할 때는 그것이 요구하는 정보 처리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잘 고려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기술의 선택과 도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선택에서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겠죠. 그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잃는 것을 모른 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타임 푸어? 그죠? 타임 푸어. 오늘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왜 없느냐? 이건 그겁니다.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속도를 추구하는데, 그러나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에 더욱 촉박해진다. 이걸 이제 모순이라 그래요, 모순. 그러니까 빠르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오히려 더. 그래서, 근데 사실 빠르게 사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왜 빠르게 살아요? 빠르게 사는 이유는 자유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야, 이거 빨리 끝내면은, 그죠? 빨리 끝내면은 시간이 남을 거 아니냐. 자유로운 시간이 남을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빨리 끝내고 뭐든지. 빨리 가면은 그만큼 시간 남지 않느냐. 그 남는 시간 동안 내 자유를 실현할 시간.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이브는 10년 뒤, 20년 뒤로 세이브를 해놓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그거잖아요. 왜? 그런 책 유행했었는데 이거 아세요? 40살까지 40억 벌어서 은퇴하기. 이게 이런 책 막 예전에 뭐 한 10년 대 막 팔리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40살까지라는 게 이건 속도전인 거지, 속도전. 이게 만약에 책 제목이 90살까지였으면 아무도 안 팔리겠지. 90살까지 40% 은퇴하기 이러면은 책이 안 팔리기 거고. 그러니까 40살까지라는 게 이게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빨리, 그죠? 빨리 그냥 확 당겨서 40억 벌고 은퇴한다는 게 뭐 40억 벌어서 은퇴한다는 게 40살에 나 요양원 가야지 이거 아니죠. 요양원 가는 게 아니라 40살 이후에는 나의 자유시간, 그죠? 자유를 실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로또 그 광고 문구가 그거잖아요. 인생 역전. 그죠? 그러니까 역전이라는 말이 그 뒤집힌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로또 한 방 맞으면은 그 순간 맨날 자유 시간이 없던 맨날 아침에 직장 출근해야 되고 돈도 없고 근데 역전돼 가지고 그죠? 이제 직장도 다 그만둘 수 있고 자유 시간. 그죠? 그다음에 돈도 충분하고 로또 그 뭐 몇십억짜리 복권 맞으면은 이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제 이걸 위해서 이 속도를 추구하는 거지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 자체가 돈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뭐 그만큼 이제 빨리 돈을 빨리 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돌아서 얘기해도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추구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빠른 기능을 도입하고 자동차, 비행기, 이메일, 카톡, 뭐 엑셀 프로그램 도입하지만 과연 시간이 세이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실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회사에서 장부 정리를 위해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었다고 가정하면 이전에 3시간 다 일일이 수기를 해가지고 소요되던 장부를 1시간 만에 딱 입력하고 엔터 치면 딱 된다는 거지. 그러면 2시간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 2시간 남으면은 사장님 저 일 끝냈어요. 사우나 갔다 올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 오지 마 이러겠죠. 2시간 동안 뭐예요? 2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또 그 일을 해. 왜냐면 남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밀려오는 거지 일이. 그러니까 이제는 3시간의 업무 시간 동안 이전에 9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을 압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죠?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더욱더 빡빡하고 촉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그리고 게다가 새로운 기능 습득에 들어가는 시간, 엑셀 사용법을 배워지잖아요, 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 회사 들어오기 전에 배우고 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정보 처리 비용과 시간, 그 전에 또 시간을 압축해서 따로 배워야 되니까 시간 더 부족해지는 거지, 이게.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빠른 기능을 도입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러니까 이제 그 타임푸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타임푸어.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이 카톡이나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미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게 쪼개어서 투입되는 시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앱 사용법 배우고 설정하고 설정 변경 뭐 업데이트 해야 되고 수시로 충전 확인하고 충전 관련 소요 시간 또 그다음에 뭡니까 또 그거를 사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해서 실제로는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게 촉박한 게 이 모임 약속 정하는데 오가는 수많은 카톡 메시지들 보면 이거 아이들 특히 그래 아이들 보면 제대로 정해지지가 않아. 카톡은 금방 연락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젊을 때는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럼 만나는 거지 뭐 가가지고 그죠? 뭐 중간에 바꾸고 이런 거 없는데 애들은 야 나 오늘 10분 늦어 뭐 5분 늦어 뭐 야, 이따 30분 뒤에 만나자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더 걸린다는 거 그거 확인하고 어쩌고 한다고 사실은. 그 다음에 요거 그죠? 그 빠른 전달 속도 때문에 상대방은 그만큼 빠른 답변을 기대할 것인데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카톡하고 이메일 사실 그게 제일 피곤해. 저는 그게 제일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이 열어보기가 싫어. 열었다는 게 이제 알게 되면 상대가 알게 되면 이 답변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미리 살짝 보기, 그죠? 체크 안 하고 미리 딱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 보고서 그냥 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할 때 답하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상대방은 그만큼 빠른 답변을 기대할 거니까. 근데 기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뇌가. 그래서 이게 피곤해. 그래서 이거 별것도 아닌 답장인데 이거 뭘 해야 되냐 말이야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더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보 처리 비용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게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간단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요, 그 어디냐면은 거기 그 133페이지, 133페이지에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밀거래의 부담은 점점 더 커졌다. 이제 아이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어른들은 땀에 젖은 빵을 먹었다. 기원전 8,500년 여리고에 평범한 사람은 기원전 9,500년 전,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이나 기원전 13,000년 전 사람에 비해 더욱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세대는 전 세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여기저기 작은 개선이라는 거, 요게 이제 아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작은 개선이 일어났을 뿐이었다. 역설적이게도 1년의 개선이 합쳐져서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혔다. 각각의 개선은 삶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그 개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보면 스마트폰에서 이거 앱 설치만 하고 그죠?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실 그런 거예요. 또 기능이 좋아졌으니까 새로 업데이트 받으시고 뭐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조그만 개선인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이제 시간을 죽이고 비용을 더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개선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 이유가 길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과학적인 그런 것도 덜 발달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죠? 인간 행위 활동과 활동의 산물은 그 의도한 결과가 있어요. 이걸 하면 이게 좋아지겠지.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애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반드시 함께 가져온다는 게 요게 포인트예요. 반드시. 이게 물리법칙이에요. 이거는. 물리법칙상 반드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물론 자기는 청량 음료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물론 이제 또 그 당시엔 없던 그러한 음료잖아요. 코카콜라라는 게 어떤 새로운 쾌감을 주는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서 이제 큰 돈을 벌었지만 이거는 생각 못했지. 처음에 생각했겠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아이들 치아 부식 뭐 이렇게 좀 이런 끔찍한 그림이 나왔는데 그죠? 간호사 언니가 저 이빨이 썩었는데 아이들 치아 부식 비만 등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죠.
그죠? 이 심각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빠른 이동. 근데 이런 거는 의도하지 않았죠. 교통사고, 환경파괴, 자원 고갈, 심지어 뭐 최근 미세먼지 뭐 이런 등등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 자체가 일반적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중요해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사실 그래요. 이거는 인생을 살 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그게 내가 해서 의도한 것보다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문명사, 개인사, 생명체에서도 그렇고 생명체에서도. 그래서요 이게 이걸 모르는 거지. 이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잔뜩 쌓아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그 수확물을 거두겠지.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더 많이 왜 적들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야. 또 그걸 생각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적을 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성벽을 쌓아야 되고, 그죠? 성벽을 쌓으려면 더 많은 자원이 들어야 되니까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계산 못했다는 거죠, 다. 그죠? 그래서 인간도 자연 속의 존재로서 자연 세계의 모든 기능들, 우리 에어컨이든 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우리 인체든 이 인체까지도 다 하나의 기능인데 생명체, 기계, 시스템 이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은 반드시 역기능을 낳는다. 그러니까 기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 기능으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면 에어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에어컨이 자기가 자기를 고치는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또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기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반드시. 그러니까 생명체에서는 이게 진화에 의해서 걸러지는 거지. 그래서 기존 종이 결국 도태되고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우리 인간 문화나 기술 면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연력학 법칙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이후에 이게 점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문제 해결을 보다 복잡성이 보다 복잡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는 거. 이제까지 계속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복잡계 과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잡계 과학? 물리학적 개념이거든요. 복잡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어떤 것을, 기존의 문제 해결됐던 거를 포기하고, 이제 다른 새로운 방법을 쫓으면은 복잡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편리한 거는 그냥 놔두고, 또 그거를 놔둔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복잡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동차를 놔두고 문제 해결하려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성이.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이게 뭐야. 갑자기 또 아이디어 생각이 안 나냐. 사회적인 사례를 들면 좋은데, 사회적인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결식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아동 결식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요?
엄청 복잡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결식, 야 그래 그럼 대통령 직속으로 뭐 이 결식 해결 위원회 만들고 관련 부서 뭐 늘리고 지자체 다 부서 만들고 또 사람마다 다 알림이 앱 설치하라 하도록 하고 선생 뭐 맨날 관련해서 보고하라 그러고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럼 이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해결책들을 동원하게 됐어요. 사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많으니까 자동차는 내버려 두고 이제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내버려 두고 그로부터 발생된 새로운 문제들을 이 엮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제 다른 그죠 조치들 뭐 예를 들면은 복잡한 해결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게 그 공기 정화기 다는 거. 그죠? 공기 정화기를 달려면 또 공기 정화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공기 정화기로 인한 또 문제가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걸 만들려면 자원이 들고, 또 그 자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필터 갈아줘야 되고, 필터 갈은 다음에 그 또 먼지는 또 어디로 소비할 것이며.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낳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문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복잡성은 점점 커진다. 그래서 마지막은 문제예요. 이게 문명 붕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명 붕괴. 그러니까 이게 그 복잡성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되거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복잡해지면은 이제 붕괴가 된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제국의 붕괴를 예를 듭니다.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하고 부도 엄청 컸지만 제국이 점점 복잡해지는 바람에 복잡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한계 효용이 말 그대로 리미트에 달하는 바람에 붕괴하게 됐다. 단순히 어떤 부정부패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대 문명도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문명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면 이거 결국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거기 온 거 아닙니까? 거의 온 거예요 지금 거의 온 거라니까요. 엄마가 붕괴한 게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져가지고 붕괴했다고.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측면만 아니던데 미국이 지금 빚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도 결국 복잡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끌어당겨서 써야 되니까 끌어당기는 거죠 사실은 그죠? 끌어당겨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한계에 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그런 책을 나중에 우리 읽을 수도 있어요. 문명의 붕괴 관련된 그런 거. 이것도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요.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하나 해결하려면 그거를 복잡하게 해결하려면은 뭐든지 사실은 나중에는 비용이나 지불해야 될 그 비용들이 점점 증가해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애당초 그냥 불편하게 돌아가자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게 아예 문제를 이것도 해결한 상태에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러면은 끝도 없는 거잖아 사실 문제 해결이 그죠?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 200년 정도가 가고 빠르면 100년 정도 가잖아요. 이게 100년, 200년 만에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고착화되면서 사회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유지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결식아동이 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관련된 비용들을 투입하거든요. 투입하는데 그 결국 복잡성이 증가하면 이제 한계 효용이 이제 그게 달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중국도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정약용도 그런 걸 썼다 그러던데. 그래서 예전에는 농민 몇 명이 관리 한 명을 먹여 살렸는데 몇백 명이 나중에 조선 후기 오면은 몇십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저는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약용이 그런 걸 어디서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결국 복잡성 증가거든요. 그럼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 농민봉기 이런 게 일어나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사실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국가 재정 자체가 그걸 빼먹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체제 자체가 이렇게 몇 대를 내려가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합리화돼 있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조직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없애는 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건 없애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비용 계속 우리 집에서 가정집 살림을 그러니까 그 예. 지방 경제를 운영한 그 틀에서도 보면 이렇게 한 번 뭐 생활비가 한 월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살다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면 못 내려오죠. 줄일 수가 없다고. 줄일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줄이죠. 예. 애들은 커. 예. 뭐 이전에 100만 원으로 계속 살면 그거 못 사는 거 아닌데 예. 커져가서 한 그 몇 배가 되고 나서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안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까 요거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갔지? 요거까지 요 생물학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이거 맨날 그래서 왜 경제 성장률 0%라는 게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이 0%면은 맨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똑같은 거 먹고 살면은 뭐 살만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0%가 되면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린 거예요. 아주. 그 왜 그러느냐? 맨날 똑같은 건데 맨날 똑같으니까 죽겠다는 거지. 이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중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오로지 물질적인 욕망만 해당하는 거죠. 일단 그죠? GDP라는 게 그것만 측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정책의 목표라는 게 이 경제 성장률이 일정한 정도로 쭉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넣어줘야지 물질적인 만족, 물질적으로 조금씩 더 좋아져야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살만하네 하는 거지. 똑같으면 오히려 이제 폭동 난다는 거죠. 막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러니까 집안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게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 의미가 그죠? 집안 경제라는 것도 뭐 한 500만 원 정도 쓰고 사는데 그게 일종의 사회적인 지위까지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중형차 타다가 그 다음에 또 차가 좀 좋아져야지 갑자기 그러다가 뭐 어떻게 뭐 저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조금씩 또 상승하거나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물질적인 관련된 것도 좀 더 개선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낮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응? 일종의 그래서 덧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덧. 결국 나중에는 못 낮추니까 폭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붕괴하는 게 그러니까 붕괴하는 거죠. 막 파산하고 막 가정이 막 저 붕괴되고 하는 게 그죠. 그래서 135페이지에 나오는 그 사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하려니까 왜 여기다 사치를 갖다 넣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세탁기, 뭐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이런 거 도입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가정주부들이 가사 노동 양 자체가 더 늘었다. 그죠? 그 강도와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실제로 더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다고 이제 이거를 사고 유지해야 되니까 매번, 그죠? 그 또 비용이 들잖아요. 또 그거 사고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에너지 비용 또 이게 뭐 들여놓으면은 뭐 돌아가나? 그 들어놓는 거 자체도 뭐 몇백만 원씩 하는데 하나에 그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고 계속 유지하고 또 그걸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예.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덫이라고 표현한 거죠. 덫이라고. 덫. 그렇다 해서 갑자기 야 세탁기 없애 손으로 빨래해 이럴 수 이러면 이제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빨래 넣으셔. 매일 빠니까. 맞아. 그러니까 세탁소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바빠지는지.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생기면서 일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더 그런 거 관련된 그 복잡한 뭐 세탁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시스템 또는 뭐 진공 세척기 요즘 뭐지 건조기까지 나오고 뭐 했는데도 오히려 더 바빠요. 그래서 세탁기 돌리고 또 건조시켜야 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빠른 그 연락을 기대하는 것처럼 특기랑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뭐 묻고 막 이런데 나갈 수가 없어지는 거 옛날 같은 청결의 개념이 달라지고 네, 개념도 달라지고 또 조금만 묻어도 막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우리 어릴 때는 밖에서 뒹굴다가 그냥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툭툭 털고 막 이렇게 훈련한데 왜요? 저는 아닌데 하여튼 그럼 그것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진짜? 근데 서정훈이 그래서 이혼한 거 그거는 결벽증 그건 약간 둘이 너무 달라. 심하게 그거는 병이야 병. 되게 웃긴 얘기 많아요. 그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잠을 자게 된 거야.
그랬는데 아니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샤워 타올 있죠. 그걸 그 남자랑도 쉐어하기 걔 남편이랑 쉐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편의점 가서 그걸 사왔대요. 사와서 닦았더니 자기들 쓰려고.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쓰려고 손님이 쓰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산 그 거지. 살고 있던 친구가 손절했대.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를 왜 그렇게 더럽게 봤냐. 아, 나름 배려를 한 건데 예, 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그 판결의 개념도 좀 다르고.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그리고 지식도 뭐, 너무 많아지고 맞아. 수건도 뭐 얼마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그러고. 옛날에는 음. 정말 다 떨어지고 할 때까지 그럼요. 놨다가 거기까지 쓰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요즘에는 뭐 뭐라더라 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이불도 된다고 너무 그러고. 자주 빨잖아. 심지어는 뭐 기사나 뭐 이런 그런 것도 나더라고요. 수건 수명은 3개월이. 그래요? 옛날에 칫솔도 그랬었는데 아니 칫솔도 왜냐면 이제 이게 얇아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근데 수세미 아. 뭐, 저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그 3개월 지나면 빨고 웬만큼 해도 그게 안에 세균 같은 거 세균이 안 같아요. 맞는데 냄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아기 집에 가서 아니, 3개월 건조- 넘어 있으면 다 버리. 건조기에서 열이 높아가지고 다 죽어요. 기분이. 아니 그것도 뭐 무슨 수건 회사나 이런 그렇지, 나온 거지. 어떻게 그럴 수도 멀쩡한데 있어. 어떻게 예. 멀쩡한데요. 그 연구의 후원이 수건에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제를 독한 세제를 같이 또 넣죠. 일반 세제에 옥시크림 같은 그 그렇지, 세제를 혈압 빠는 거. 많이 넣어요. 같이 과탄산소다 무조건 넣어. 그래서 요즘 뭐 진짜 이 중심을 잡는 게 쉽지가 않아. 뭔가 우린 뭐 다른 거 아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 같으면 그런 거 같고 이래가지고. 그걸 무슨 오류라 그러지 무슨 전문 뭐에 무슨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술 관련해서는 참 중요한 문제긴 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일단 사회적인 문제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너무나 그 이 타임푸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허덕이는데 그렇게 허덕이는 이유가 사실 그렇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까지도 다 세세하게 쪼개서 뭔가 이렇게 막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니까 그죠? 업데이트 해야 되고 카톡 확인해야 되고 뭐 하나하나 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예전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시간 남았는데 저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기억이 안 나.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뭐 시간이 24시간이요. 예. 무슨 시간이지?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있는 거 이런 게 깔려있긴 한 거예요. 깔려있기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뺏어가는 거니까 조금씩 계속 자기가 쪼개서 뺏어가는 거니까. 또 이동하고 이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진짜 이동 시간도 많고 이동하고.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 많아요, 진짜. 진짜 많죠. 길거리 버리는 시간도.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못 참아서 계속 뭔가의 일을 찾아요. 취미생활이든 뭐든. 그 패턴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뭐 멍 때리기 대회가 있잖아. 멍 때리기. 진짜. 옛날엔 진짜 나 멍 많이 때렸거든. 젊었을 때는 멍 때리다가 그럼 되게 집중도 되고 요즘 멍 때릴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잠이 이렇게 오질라는 거. 나도 요즘 잠이 들죠. 잠이 안 와요? 아까 뭐 해야 되고 얘도 뭐 뭔가를 아. 해야 되고 저도 맨날 새벽에 운동을 그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그냥 성격이라서 툭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람 소리에 깨는 그렇죠, 거잖아. 맞아. 근데 아무도 나보고 너 억지로 일어나서 운동 나가라고 안 어. 하는데도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냥 이빨만 닦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단 나가서 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마음대로 자는 사람은 저만 마음대로 자는구나. 저는 그냥 잘 때까지도 하자고. 어떤 날은 또 안 잘 때도 있지만은 한두 시간 자고 밤새 뭐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그냥 애들 스케줄 남편 스케줄 때문에 아, 맞춰야 그죠. 예. 또 그것도 맞춰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일이죠. 그게 이제 이 농업혁명 이후에 특히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혁명의 희생자들 이제 오늘 새로운 거 보시겠습니다. 또 남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 뭐 다음에 보면서 하시면 금방 하니까요. 보면서 다음에 쫙 빨리 하도록 하요. 오늘 책을 좀 읽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혁명의 희생자들 이거는요. 141페이지. 그러니까 혁명 희생자들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가축화된 동물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뭐 간단해요. 이거 가축화된 동물들. 그래서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가 우리 종의 유일한 거래는 아니었다. 양, 염소, 돼지, 닭과 관련해 또 하나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현 야생양을 뒤쫓아 유랑하던 무리는 자신들이 잡아먹는 양 집단의 구성을 점차 변화시켰다. 이 과정은 아마도 선별적 사냥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다 큰 양이나 늙고 병든 양만을 사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양이 아마 가장 먼저 그 목축된 동물로 개 말고 아마 그런 것 아닌가로 추정합니다. 이들은 다 큰 양이나 늙고 병든 양만을 사냥하는 유전을 배우게 되었다. 그 지역의 양떼가 장기적인 활력을 유지하도록 임신 가능한 암컷과 어린 것들은 잡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사자와 늑대, 라이벌 인간 무리를 내쫓아 양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을 테고, 그 다음 단계는 통제와 보호가 쉽도록 양떼를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에 꼭 맞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그죠? 자연 선택 대신에 우리 인간이 그죠?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비쩍 마르고 호기심이 많은 암컷도 마찬가지였다. 호기심이 많아서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양을 양치기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양들은 더 살찌고 순하고 호기심이 줄어들었다. 그랬더니 짜잔, 메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메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다. 이건 미국 동요. 메리에게 어린 양이 있었네 해서 따온 표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사냥꾼들이 양을 잡아 입양해서 키울 수도 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42페이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먹을 것이 풍부한 시기에 살을 찌워서 궁핍한 시기에 잡아먹는 식으로 말이다. 어느 시기에 유달리 그렇게 키우는 양의 수가 많아졌다. 그중 일부는 성숙기에 이르러 새끼를 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장 공격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양을 제일 먼저 도축했다. 가장 순종적이고 마음에 드는 양은 오래를 살면서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가축화되고 순종적인 한때 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축화된 양, 닭, 당나귀 등은 식량, 고기, 우유, 달걀, 원자재, 가죽, 양모, 근력을 공급했다. 이제껏 인간의 힘으로 해오던 수송, 쟁기질, 곡식바퀴 등을 동물에게 넘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식물 재배에 주력했고 동물을 키우는 것은 2차적 활동이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동물 착취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등장했다. 바로 목축민 부족이었다.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이들이 가축화한 동물도 함께 퍼졌다. 1만 년 전에는 몇백만 마리 되지 않는 양, 소, 염소, 돼지, 닭이 아프로아시아에 몇 되지 않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반면 오늘날 세계에서는 10억 마리의 양,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의 소, 250억 마리의 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도처에 퍼져 있다. 가축화된 닭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가금류다. 지구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형 표율을 손수들어 꼽으면 사람이 첫째고 2, 3, 4위가 가축화된 소, 돼지, 양이다. 그래서 닭은 뭐 1년에 전 세계에서 한 600억 마리를 도축한다 그래요. 600억 마리. 600억이니까 엄청나죠. 이거 닭은 뭐 실제로 한 3달 정도도 못 사는 거죠. 새도 못 살고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250억 마리가 존재하는데 먹는다는 거는 이제 계속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250억 마리라는 거는 딱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고 1년에 먹는 건 우리 600억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오늘 더 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몇 년 전 조사를 해서 3개월 이상 못 사는 네, 3개월 이상 못 사는 겁니다. 뒤에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사는데 그런데 먹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이상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진화적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하다. 예전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전군 메뉴가 똑같았으니까 그 일요일날 특식으로 닭 반 마리씩 나오면은 하루에 30만 마리가 닭이 그냥 60만 대군이니까 반 마리씩 특식 나올 때가 있거든요. 무슨 뭐 복날 이럴 때 반 마리니까 30만 마리가 하루에 정말 것도 대단한 부분이겠어.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 거네. 군대에서. 그래서 닭이 불쌍하죠. 그래 보면.
불행하게도 진화적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 근데 이 생존과 번식이 이제 그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 아니라 DNA, 그죠? 분자 구조물의 생존과 번식이니까, 그죠? 개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진화에서는. 그러니까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유발 하라리는 그 기준점을 개체의 고통과 행복으로 놓고 있어요. 그죠? 일단 자신의 그 우선적 가치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화적 관점에서는 개체는 고통스럽거나 행복하거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수단일 뿐이고, 고통과 행복은 수단일 뿐이고, DNA 입장에서는 DNA만 많이, 그 분자 구조체만 많이 남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갖추게 된 닭이나 소는 아마도 진화적 성공의 사례, 그런 의미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인 것도 사실이다. 동물의 가축화는 일련의 야만적 관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관행은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서 더욱 잔인해졌다. 야생 닭의 자연 수명은 7에서 12년이고 소는 20에서 25년이다. 대부분의 야생 닭과 소는 그 이전에 죽었지만 상당히 오래 살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화된 닭과 소는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당한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살 요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후 3개월이면 몸무게가 최대가 되는 수탉을 3년을 더 먹여 살릴 필요가 없죠. 그죠? 몸무게 딱 되면 그냥 그때 딱 도축하는 거죠. 3개월 정도. 산란용 닭, 젖소, 짐을 끄는 동물은 오래 살도록 놔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동물은 자신의 욕망 및 충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 방식에 복종해야 한다. 가령 황소는 채찍을 휘두르는 유인원이 메어준 멍에를 쓰고 수레나 생기를 끄는 것보다는 널따란 초원에서 다른 황소 및 암소 어슬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황소나 말, 당나귀와 낙타를 순종적인 짐끌이 동물로 바꾸려면 이들의 자연적 본능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고 공격성과 성적 특질을 억누르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야 했다. 농부들은 동물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마구와 굴레를 채우고 채찍과 소머리, 막대를 훈련시키고 신체 일부를 자르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길들이는 과정에는 거의 대부분 수컷의 거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수컷의 공격성이 억제되고 인간이 해당 동물 무리의 번식을 선별적으로 조절하기 좋다.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뉴기니 수많은 부족 사회에서 부를 가늠하는 전투적 기준은 보유한 돼지의 숫자였다. 그래서 북부 뉴기니 사람들은 돼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돼지 코에서 큼지막한 살덩이를 잘라낸다. 그러면 돼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각한 통증을 느낀다. 돼지는 냄새를 맡지 못하면, 그러니까 돼지는 눈이 나빠요. 실제로 멧돼지도 다 냄새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면 먹을 거리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길조차 찾지 못하므로 그렇게 절단된 녀석들은 인간 주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뉴기니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의 눈을 파내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파악해서 만드는 것이 관행이다. 뭐 이렇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코끼리를 사육할 때도 코끼리도 왜 많이 부려먹잖아요. 저기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인도 이런 데서도 눈을 찌른다 그래요. 눈을 찔러가지고 아주 공포를 줘가지고 인간 말을 듣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낙농산업은 동물들 자기들 뜻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암소, 염소, 양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야 그리고 새끼가 젖을 빠는 동안만 젖을 생산한다. 그러니 동물 젖을 계속 얻으려면 젖을 빨 새끼가 있어야 하고 이들 새끼가 젖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은 출생 직후 새끼를 도살하고 어미의 젖을 가능한 한 오래 짜낸 뒤 다시 임시시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낙농가에서 젖소는 약 5년을 산 뒤 도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5년 동안 젖소는 거의 항상 임신 중이며 출산한 지 60에서 120일 내에 또다시 수태한다. 우유의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송아지는 출생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서 떼어내진다. 암송아지라면 다음 세대에 젖소를 길러지고 수송아지는 육류산업에 넘겨진다. 또 다른 방법은 새끼들을 어미 가까운 곳에 두면서 젖을 너무 많이 빨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책략이 사용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새끼가 젖을 빨게 두었다가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미에게서 떼어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미와 새끼 양쪽의 저항을 부른다. 그래서 일부 양치기 부족은 새끼를 도살하고 살코기를 먹은 다음 새끼의 가죽에 속을 지어 박제하는 관습이 있었다. 박제된 새끼를 어미에게 들이밀어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수단의 누에르족 은 친숙하고 생생한 냄새가 나도록 어미의 소변을 박제 송아지에게 묻히기까지 했다. 이 부족의 또 다른 기법은 송아지 입가에 가시로 만든 띠를 두른 것인데 가시 찔린 어미는 새끼가 젖을 빠는 것을 막게 된다. 사하라 사막에서 낙타를 키우는 투아레그족은 새끼 코에 구멍을 내거나 코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새끼는 코가 아파서 젖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자, 모든 농경사회가 이처럼 키우는 가축에게 잔인했던 것은 아니다. 가축이 된 일부 동물의 삶은 매우 안락하였다. 털을 얻기 위한
비슷한 양, 애완용 개와 고양이, 군마, 경주마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일이 많았다.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총애하던 말 인키타투스에게 집정관직을 내리려고 했다고 전한다. 역사를 통틀어 양치기와 농부는 자신의 동물에게 애정을 보였으며 매우 잘 돌보았다. 마치 많은 노예 소유주가 자신의 노예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다음에 많은 왕과 예언자가 스스로를 목자라고 부르며 그저 자신이나 신이 백성을 돌보는 것을 양치기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것에 비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양치기가 아닌 양떼 입장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가축화된 동물은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들의 진화적 성공은 무의미하다. 근데 무의미하다는 게 DNA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퍼져가지고 뭐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한 뭐 얘들도 DNA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그죠? DNA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개체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개체 입장. 아마도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을 찌우다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송아지보다는 그죠? 저 왼쪽에 송아지 사진이 있잖아요. 한 4개월 정도 살고 그냥 이제 끝나는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야생 코뿔소가 더 만족해할 것이다. 만족한 코뿔소는 자신이 자기 종족의 마지막 개체라는데 아무 불만이 없다. 송아지의 종이 수적으로 성공한 것은 개별 개체들이 겪는 고통에 그다지 유한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DNA 관점하고 개별 개체의 관점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우리가 밀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의 이야기를 조사할 때는 순수한 진화적 관점이 타당할지 모른다. 왜냐면 이제 얘들은 이제 고통을 못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밀이나 옥수수는 고통이나 행복을 못 느끼니까. 하지만 소나 양, 사피엔스처럼 각자 복잡한 기분과 감정을 지닌 동물의 경우 진화적 성공이라는 것이 개체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을 키우고 외견상 성공을 구가한 것이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지형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축화된 동물뿐만 아니라 사피엔스 대다수 농민들이죠, 그죠? 이른바 뭐 민중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그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개체 수준에서는 커다란 고통을 우리 사피엔스들도 겪게 되었다.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절의 제목이 혁명의 희생자들, 그죠? 농업혁명의 희생자가 결국 이제 가축화된 동물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사피엔스 자신이 해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48페이지 피라미드 건설하기. 근데 과연 이제 고통 없는 삶이 그럼 가장 개체한테 좋은 거냐? 저도 그것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죠? 그 철학적이기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죠? 고통 없는 삶이 과연 가장 좋은 삶이냐? 고통 없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딱 결론이 또 한 가지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바로 염세주의가 나와요. 염세주의가 뭐냐면은 야, 고통 없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러면 살면서 우리 고통은 점점 증가한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또 그런 염세주의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살면서 점점 고통은 증가하니까 나이 들고 점점 증가하고 일도 막 힘들어지니까 행복은 잠시고 일시일 뿐 고통은 증가하니까 빨리 죽는 게 남는 거다. 그러니까 고통을 꼭 회피해야 되는 거라면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패시미즘적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얘기해 볼 만한 얘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보면은 야, 이 고통 좀 끔찍하죠, 그죠?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유발 하라리는 딱 그걸 전제를 깔고 있는데 개체의 고통과 행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생각을 좀 더 해봐야죠. 고통이 굉장히 크거나 이렇게 감당 못할 고통이면은 뭐 다른 거겠지만 고통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양이다 싶거든요. 3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하고 6시간 일하고 그 나머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따지면 일이 2배 늘었다고 해서 힘든 게 2배 늘었다고 할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책의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통 자체도 한꺼번에 다 몰려오진 않잖아요. 자, 일단 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할 고통 관련해서는 뭐 아주 뭐 얘기할 게 있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 하시고 이제 148페이지 6절로 넘어갔어. 피라미드 건설하기. 뭐 계속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혁명이 가져온 그런 영향들.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그 덕분에 인류가 번영과 진보의 길에 섰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돼 왔죠. 이제까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주류적인 입장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파멸을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는데요. 뭐 이제 낭만적 생태주의자들은 그죠? 이게 오히려 그 노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거잖아요. 노자 그 소국과민 옛날 원시사회로 돌아가자는 것도 결국 그죠? 그런 기술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런 거겠죠. 서양 사람들이 이제 동양에 주목할 때 자기들하고 가장 다른 게 소위 말하는 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주목을 해요. 근데 뭐 동양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보면 서양과 비슷한 측면, 뭐 정치 체제나 이런 거를 보고 비슷한 부분 많거든요. 그런 걸 자기들하고 비슷하니까 다른 측면만 끊임없이 그런 거예요, 진짜. 자, 사피엔스가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는 것이다.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든 간에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러니까 덫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덫에 걸렸다. 그래서 농경 덕분에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빠르고 늘었기 때문에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농경 사회는 하나도 없었다. 농업으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전인 기원전 만년경 지구에는 한 500만에서 800만 명의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이 살고 있었다. 기원 1세기가 되자 수렵 채집인은 100만에서 2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으나 주로 호주, 미대륙, 아프리카에 있었다. 같은 시기 농부들의 숫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수렵 채집인을 압도했다. 엄청 인구가 증가한 거죠. 기원 후 1세기, 이제 로마 시기, 그죠? 농부 대다수는 영구 정착지에 살고 있었고 방랑하는 양치기 부족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의 세력권은 대부분 극적으로 좁아졌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수십에서 수백 제곱킬로미터 이르는 영토에서 사는 것, 그때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들에게 본거지란 언덕과 시내, 숲과 열린 하늘을 포함하는 땅 전체를 말했다. 하지만 농부는 매 종일 작은 밭이나 과수원에서 이뤘고 가정생활은 나무나 돌, 진흙으로 지어져 면적이 몇십 제곱미터에 불과한 비좁은 구조물, 즉 집에서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농부는 이 구조물에 매우 강한 애착을 느꼈다. 이것은 건축학뿐 아니라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커다란 혁명이었다. 이리하여 내 집에 대한 집착과 이웃으로부터의 분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 된 존재의 심적 증이 되었다. 새로운 농업 영토는 고대 수렵채집인의 것보다 훨씬 더 좁았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인공적이었다. 수렵채집인들은 불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들이 떠도는 땅에 의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물론 뭐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많이 가져왔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대형 종들의 멸종시키고 이런 거는 가져왔지만은요. 의도한 변화는 불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변 자연환경에서 힘들어 떼어낸 인공적인 삶에 살았다. 이들은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물길을 파고 들판에서 돌을 제거하고 집을 짓고 밭가랑을 활고 유실수를 줄지어 심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적 거주지는 오로지 인간과 그들의 식물과 동물만을 위한 것이었고 성벽과 산 울타리로 방어벽을 친 경우가 흔했다. 농부의 가족들은 골치 아픈 잡초와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고 그런 것들이 침입하면 퇴치했다. 만일 그런 것들이 계속 살아남으면 그것들을 적대시하는 인간들은 박멸 방법을 모색했다. 집 주위로는 특히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다. 농업혁명의 여명기부터 오늘날에기까지 수십억 명의 인간이 나뭇가지와 파리채, 신발, 독성 스프레이로 무장하고 그죠? 인간이 사는 곳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부지런한 개미, 은밀한 바퀴벌레, 대담한 거미, 잘못 들어온 딱정벌레 등과 가차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인간이 만든 고립된 영토는 이처럼 매우 좁았고 그 주위는 길들여지지 않은 광활한 자연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구 표면은 약 5억 1천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 1억 5,500만 제곱킬로미터가 육지다. 이제 3분의 1이 좀 안 되죠. 지구 육지 표면이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기원 후 1400년까지만 해도 압도적 다수의 농부들은 본인들이 기르는 동식물과 함께 모두 1100만 제곱킬로미터, 즉 지표면의 2%에 불과한 좁은 지역에 몰려 살았다.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죠. 중세 때까지만 해도 2%밖에
쉽게는 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모두 너무 춥거나 덥거나 건조하거나 습하거나 해서 경작이 맞지 않았다. 지표면의 2% 지나지 않는 좁디 좁은 지역이 이후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인공섬을 떠나기가 어려웠다. 심각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집과 목초지와 곡선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축적되었다. 쉽게 옮길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한 장소에 매였다. 우리 눈에 고대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것으로 빌지 모르지만 그의 가족이 소유한 인공물은 수렵채집인의 한 부족 전체가 지닌 것보다 많은 것이 보통이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수렵채집인들 자체는 뭐 그런 인공물을 거의 뭐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15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미래의 도래.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잔뜩 얘기한 게 이제 여기 딱 첫 문장에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는 이제 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공간이 축소되는 동안 시간은 확장되었다. 그래서 수렵채집이는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뭐 낭비할 수도 없었고 낭비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농부들은 미래의 몇 해나 몇십 년이라는 세월 속으로 상상의 항해를 떠났다. 수렵채집인들은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데다 먹을거리나 소유물을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도 모종의 사전 계획을 도모하는 것은 분명하다. 쇼베,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의 예술품을 만든 사람들은 작품이 수십, 수백 세대 이어지도록 의도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회적 동맹과 정치적 라이벌 관계는 장기적인 성격을 띈다. 은혜를 갚거나 복수를 하는 데는 흔히 열애가 걸린다. 그럼에도 수렵채집인의 생업 경제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수렵채집인들은 그 덕분에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자기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을 걱정해봐야 무의미했다. 그래서 수렵채집인들이 진정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르페 디엠, 현재를 뭐 잡아라. 우리 의미는 잡아라라는 거, 즐기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단순한 게 미래, 그러니까 내가 당장 미래 살아있으라는 보상도 없고, 또 지금 노력한 게 미래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올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현재를 즐겨라,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렵채집인들이 진정한 그 카르페 디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조건상,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농업혁명 덕에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농부들은 언제나 미래를 의식하고 그에 맞춰서 일해야 했다. 농업 경제의 생산 사이클은 계절을 기반으로 했다. 몇 개월에 걸쳐 경작을 하고 나면 짧고 뚜렷한 수확기가 뒤따랐다. 풍성한 수확을 모두 끝마친 날 밤 농부들은 마음껏 축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로부터 한두 주일 이내에 다시 새벽에 일어나 들판에서 온종일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식량은 오늘, 다음 주, 다음 달 먹을 것까지 충분했지만 이들은 다음 해와 그 다음에 먹을 거리까지 걱정해야 했다. 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산의 계절적 사이클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의 근본적 불확실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은 아주 제한된 종류의 재배 작물과 가축을 기르며 살았기 때문에 가뭄, 홍수, 병충해에 취약했다. 농부들은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비축분을 만들 수 있었다. 저장고에 곡물이, 지하실에 올리브 오일통이, 식료품 저장실에 치즈가, 석갈에 소세지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흉년에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다. 그리고 흉년이나 흉작은 늦든 이르든 오게 마련이었다. 나쁜 시절이 오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사는 농부는 오래 살지 못했다. 그 결과 농업의 도래와 함께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 극장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주연 배우가 되었다. 비가 내려야만 논밭에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에서 우기의 시작은 걱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매일 아침 농부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바람의 냄새를 맡고 눈을 가늘게 떴다. 저게 구름 맞나? 비가 제때 올까? 충분히 내릴까? 폭풍과 몰아쳐서 파종한 씨앗들을 씻어가거나 묘목을 쓰러뜨리지는 않을까? 그동안 유프라테스 인더스 황하 유역의 농부들은 강물의 수위를 점검했다. 이들의 두려움도 다른 이들은 못지않았다. 이들에게는 강물이 불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고지대에서 씻겨 내려온 비옥한 흙이 퍼질 수 있고 광대한 관계 시스템에 물을 들 수 있었다. 하지만 홍수가 너무 심하거나 시기가 잘못되면 가뭄만큼만이나 들판을 모두 망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적당히 홍수가 나야 되는 건데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미래를 걱정한 것은 단순히 걱정할 이유가 더 많았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비해야 되니까 일이 더 늘어난 거죠. 미래까지 대비해야 되니까.
그들은 더 많은 밭을 일구고 관계용 수로를 더 파고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었다. 근심하는 농부는 여름철 수확개미만큼이나 정신없이 바쁘게 일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짤 수 있도록 땀 흘려 올리브나무를 심었고 오늘 간절히 먹고 싶은 식량을 겨울이 내년을 위해 참고 비축해 두었다. 그래서 농사 스트레스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대규모 정치사회 체제의 토대였다. 슬프게도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힘들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슬프게도 얻지 못했다.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다.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 식량으로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연명할 것밖에는 남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빼앗은 잉여 식량은 정치, 경제, 예술, 철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왕궁과 성체, 기념물과 사원을 지었다. 근데 후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90%는 아침마다 일어나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땅을 가는 농부였다. 이들의 잉여 생산은 소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왕, 정부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사색가 등등.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이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 개개인 90%의 개개인들은 오히려 고통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상상 속의 질서 이 부분이 이제 또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그 유발 하라리의 핵심 주장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농부들이 생산한 잉여 식량이 새로운 수송 기술과 합쳐지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큰 마을을 이룰 수 있었고 그 마을은 읍이 되었고 드디어 도시화가 되었으며 새로운 왕국과 상업망이 이 모두를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잉여 식량과 개선된 수송 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설사 한 사람이 같은 마을 사람 1,000명이나 같은 왕국 사람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와 물을 나눌지 불화와 분쟁을 조정할지 가뭄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분쟁이 번지기 마련이다. 창고가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상의 전쟁과 혁명 대부분은 식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식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나눌지, 그죠? 야,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그죠? 농업의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거를 따져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수렵체 입시에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거를 따져서, 그러니까 누구가 얼마만큼 몫을 가야 될지, 그걸 따지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평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루소가 이야기했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선봉에 선 것은 굶주린 농부가 아니라 부유한 법률가들이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선동을 하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공화국은 기원전 1세기에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때는 귀중품을 가득 실은 지중해 전역의 선단들이 그전 선조들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로마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던 시기였다. 하지만 로마의 정치 질서가 붕괴해서 1년의 치명적 내란이 일어난 것 또한 부가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는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고도 나올 만한 능력이 있었지만 국가는 해체되고 끔찍한 유혈극이 벌어졌다. 그죠? 이거 유고내전 이거.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근원에 깔린 문제점은 인류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불과 수십 명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에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다.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 도시와 왕국과 제국이 출현하는 데는 불과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본능이 진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유발 하라리 얘기가 결국 그겁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그 어떤 왕국, 제국을 이루고 살려면은 상상의 질서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의 질서가 맞지 않으면은 서로 그러니까 그 상상의 질서에 따라 가지고 이걸 배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먹을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먹을 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게 결국 그 상상의 질서에 의존하는 건데 그 상상의 질서가 서로 다르면은 커다란 유혈극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155페이지로 가셨어요. 맨 위에 생물학적 협력 본능이 부족함에도 수렵 채집기에 서로 모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공통의 신화 덕분이었다.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하지만 당시의 협력은 느슨하고 제한적이었다. 그러니까 농경 이전에, 그래서 농경 이전에는 협력은 하긴 했는데 농경 이후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피엔스 무리는 모두가 독립적인 삶을 영위했고 필요의 대부분은 스스로 충족하는 이건 수렵 채집 사회니까 그랬겠죠. 행태를 계속 유지했다.
만일 2만 년 전에 사회학자가 있었다면 농업혁명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로서는 신화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고대의 정령과 부족 토템에 대한 이야기들은 5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조가비를 교육하고 이상한 축제를 거행하고 네안데르탈인 무리를 쓸어내기 위해 힘을 합치게 만들 만큼 강했지만 뭐 그 이상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사회학자는 신화에는 수백만 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매일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넘지 않는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신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밀집된 도시와 강력한 제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열리자 사람들은 위대한 신들, 조상의 땅, 주식회사 등등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큰 협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꼭 필요한 사회적 결속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의 본능이 늘 그렇듯 달팽이처럼 서서히 진화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생물학 뭐 크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씩 그 진화했을 뿐인데 인간의 상상력은 지구상에서 유례없이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기원전 8,500년경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정착지는 그 여리고, 그죠?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성으로 둘러싸인 최초의 도시 여리고 같은 마을로 주민은 수백 명에 불과했다. 뭐 1,000명은 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0년 소아시아의 읍인 차탈휘유크의 주민은 5,000에서 1만 명이었다. 이것도 다 사진에 만들어놨었는데 이거 어쨌든 이것도 재밌어요. 다음 시간에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요런 도시도요.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을지 모른다. 자, 그다음 기원전 5천에서 4천년 사이에 나일강 유역, 초승달 지역에서는 인구 수만 명의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 도시는 모두 그 주변의 수많은 촌락들을 지배했다. 기원전 3100년에는 하부 나일강 유역 전체가 통합되면서 최초의 이집트 왕국이 생겼고 그 파라오들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사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다. 기원전 2250년경 사르곤 대제는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를 건설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신민과 5,400명의 상비군을 지닌 제국이었다. 어쨌든 이걸 이제 최초의 제국이라 그럽니다. 아카드의 제국. 그래서 아카드 제국. 이제 제국이 뭔지는 뭐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또 뒤에 상세히 나오니까 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최초의 제국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아카드 제국. 그래서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 중동에서 최초의 거대한 제국들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카드 제국을 이어서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아시리아, 바빌론, 뭐 페르시아, 뭐 등등등. 이들은 수백만 명의 신민을 다스렸고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다. 또 기원전 221년 진 나라 중국이요, 그죠? 중국 진 제국이 중국을 통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 후 1년 로마는 지중해 분지를 통일했다. 진이 4천만 명이 넘는 4천만 명의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은 수십만 명의 상비군과 10만 명이 넘는 관료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에는 최대 1억 명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뒀다. 그 수입으로 25만에서 50만 명의 상비군,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쓰이는 도로망, 오늘날까지도 대형 행사가 열리는 극장과 원형극장을 만들고 유지했다. 이것은 물론 인상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 제국이나 중국의 진 제국에서 운영했던 대량 협력망에 대해 장밋빛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이라는 말은 매우 이타적으로 들리지만 항상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평등주의적인 경우는 드물었다. 인간의 협력망은 대부분 압제와 착취에 적합하도록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급성장하는 협력망에 돈을 댄 것은 농부들이 소중한 잉여 식량이었다. 세금 징수자가 황제의 펜을 한 번 휘두르면 이들은 한 해 땀 흘린 농사의 소출 전체를 빼앗기고 절명해야 했다. 명성 높은 로마의 원형극장들은 노예들이 건설한 경우가 많았다. 원형극장은 부유하고 게으른 로마인들이 노예 검투사들의 싸움을 즐길 수 있도록 세워졌다.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조차도 협력망인데 이것이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명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행동을 조율하기 때문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진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모든 협력망은 상상 속의 질서였다.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상 속의 질서. 그래서 이들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규범은 타고난 본능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하는 어떻게 해서 제국 전체를 지탱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 하나 검토했다. 푸조사 말이다. 그죠? 푸조 자동차 회사. 그렇다면 이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하 두 개를 살펴보자. 하나는 기원전 1776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는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십만 명의 협력 매뉴얼 역할을 했다. 또 하나는 1776년 딱 그죠 이렇게 딱 이것도 잘 맞췄어요. 기원전 1776년 이 함무라비, 그다음에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 이렇게 이는 오늘날까지도 현대 미국인 수억 명의 협력 매뉴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독립선언문, 함무라비 법전 다 이게 공통의 신화라는 거예요. 공통의 신화고 상상 속의 질서라는 겁니다. 어떤 뭐 생물학적 법칙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기원전 1776년 바빌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였다.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을 거느린 바빌로니아 제국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을 것이다. 뭐 가장 잘 사는 국가였겠죠. 거기가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을 다스렸는데 오늘날 이라크의 대부분과 시리아, 이란 일부가 포함된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바빌론의 왕은 함무라비다. 뭐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의 명성은 그 이름을 딴 함무라비 법전에서 기인한다. 거기 그죠?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죠? 석주, 함무라비 법전을 새긴 석주. 이것은 법조문과 판례 모음집으로서 그 목표는 함무라비를 정의로운 왕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는 데 있었다. 또한 바빌로니아 제국 내에 좀 더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토대 역할을 하며 후손들에게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로운 왕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그 가르침에 귀 기울였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식 엘리트와 관료 엘리트는 그 경전을 추앙했고 심지어 함무라비가 죽고 그의 제국이 영락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견습 필경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베꼈었다. 그러므로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회 질서를 이해하기는 좋은 자료다. 이 문서의 첫 머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 그죠? 수많은 신들, 만신이라는 게, 그죠? 신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전 중에서도 주신인 아누, 엘릴, 마르두크 신이 함무라비에게 정의가 지상에서 널리 퍼지고 사악하고 나쁜 것을 폐지하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방지하는 임무를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 그 판결은 이러이러하다는 상수적 문구와 함께 약 300건의 판결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판결 196, 199번과 290, 214번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이게 눈에는 눈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알던 거랑은 좀 달라요. 196번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의 눈도 멀게 만들라. 요게 이제 보통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만일 귀족 남자가 다른 귀족 남자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려야 한다. 만일 그가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그러니까 귀족이 그죠? 평민 이 경우에는 그는 은 60세계를 저울에 달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 199번 다르죠. 우리가 알던 거거든요. 그죠? 신분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이. 199번 그가 만일 귀족 소유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다면 노예의 가치의 절반을 은으로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그다음 209번 만일 귀족 남자가 귀족 여성을 때려서 그녀의 아기가 유산되었다면 태아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세계를 저울에 달아 지불해야 한다. 210번 만일 맞은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 남자의 딸을 죽여야 한다. 211번 만일 그가 임신 중인 이분은 평민이죠. 평민 여성을 때려 유산시킨다면 은 5세계를 달아주어야 한다. 212번 만일 그 여성이 사망한다면 그는 은 30세계를 저울에 달아줘야 한다. 213번 만일 그 귀족 여성의 노예죠. 노예를 때려서 그 태아를 유산시킨다면 그는 은 2세계를 저울에 달아줘야 한다. 214번 만일 그 여성 노예가 죽는다면 그는 은 20세계를 저울에 달아줘야 한다. 판결을 열거한 뒤 함무라비는 다시 한번 선언한다. 이것이 유능한 왕 함무라비가 내린 공정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던 거랑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신분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무라비는 여기에 따라서 자신의 영토를 진리의 길에 따라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인도했다. 나는 함무라비 고귀한 왕이다. 나는 엘릴 신이 내게 보살피라고 맡긴 백성, 마르두크 신이 내게 이끌 책임을 맡긴 백성을 부주의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노라.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사회적 질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들이 읊어준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계급 제도의 중요성은 엄청나다. 법에 따르면 인간은 2개의 성별과 3개의 계급, 귀족, 평민, 노예로 나뉜다. 사람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다. 평민 여성의 목숨값은 은 30세겔이고 노예 여성은 20세겔이다. 이에 비해 평민 남성의 눈은 은 60세겔의 가치가 있다.
이 법조는 또한 가족 내의 엄격한 유교 질서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어떤 귀족이 다른 귀족의 딸을 죽이면 그 딸로 살해자의 딸이 처형당한다. 우리에게는 살인자는 무사한데 죄 없는 그의 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함무라비와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당해 보였다. 그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 법조는 만일 왕의 신민 모두가 위계 질서상의 자기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제국에 사는 수백만 명 모두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사회는 구성원을 먹이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상의 질서를 믿으면 그런 얘기겠죠. 함무라비가 사망한 지 약 3,500년 후 북미에 있는 영국 식민지 13곳에 미국 독립 말하는 겁니다. 그죠? 주민들은 영국 왕이 자신들을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느꼈다. 이들의 대표는 필라델피아 시에 모여서 1970년 7월 4일 자신들은 더 이상 영국왕의 신민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들의 독립선언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함무라비 국과 마찬가지로 신이 영감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신이 불러준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빌론의 신들이 불러준 내용과 상당히 달랐다. 이 미국 독립선언은 이렇게 단언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선언문은 사람들이 그 문서의 신성한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을 것이며 공정하고 번영한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함무라비 법정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그 시대의 문서만이 아니었고 후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을 베끼고 암송해왔다. 그죠? 이 두 문서는 우리에게 명백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둘 다 스스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들에 따르면 사람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물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옳고 바빌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한마디로 당연히 자신이 옳고 미국인들이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은 모두가 틀렸다. 그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는 다 틀렸다는 거죠. 함무라비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평등이나 위계 질서 같은 보편적이고 변치 않은 정의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상상했지만 그런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서 서로 들려주는 신화속뿐이다. 이런 원리들의 그러니까 객관적 타당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 실체, 그러니까 대응하는 그런 객관적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응하는. 우리는 사람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하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또한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인가? 인간의 상상력을 벗어난 어딘가에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세계가 있단 말인가?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평등한가? 미국 독립선언문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생물학 용어로 한번 번역해보자.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여기 아까 그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그죠? 진화했다. 또한 평등하게 진화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평등 사상은 창조 사상과 뗄 수 없게 얽혀 있다. 미국인들은 평등 사상을 기독교 신앙에서 얻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신이 창조했으며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사실 이거든요. 그죠? 주장하는 신앙 말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신과 창조와 영혼에 관한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화는 평등이 아니라 차이에 기반을 둔다. 모든 사람은 얼마간 차이나는 유전보를 가지고 있으며 날 때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영향에 노출된다. 그래서 각기 다른 특질을 발달시키게 되며 그에 따라 생존 가능성의 차이가 난다. 진화가 원래 그렇게 된 거죠. 진화라는 게 우리가 유전자를 섞어서 낳기 때문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따라서 평등한 창조라는 말은 각기 다르도록 진화했다. 또는 진화가 그저 우리를 각기 다른 존재로 태어나도록 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돼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이제 제가 이제 하나의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서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그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 유전적인 정보가 다른 게 한 800만 가지가 넘어요. 800만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88, 64, 한 64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그 애는 그러니까 64조 중에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4조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뭐 70억이니까 이제 억하고 조는 비교가 안 되죠. 64조니까 64조가 넘고 실제로 넘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호모사피엔스를 다 합쳐도 뭐 1조가 뭡니까? 아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이 만나서 낳을 수 있는 가능한 그 아이의 유전적인 조합은 64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똑같아도 애들은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나 복제인간 얘기하는데 그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똑같지 않나요? 똑같긴 하지만은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환경이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두뇌 신경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두뇌 신경망의 또 그 경우의 수를 또 계산하면은요, 그 우리가 한 86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있는데 이게 그 뇌 연결망 구성 따라서 우리가 그 다른 거잖아요. 어떤 느낌도 조금씩 다르고 그죠? 뭘 똑같은 거를 봐도 조금씩 다르게 느끼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정보가 똑같이 태어나도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이 뇌 신경망이 동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 수보다도 많아요. 이게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게다가 이제 이 뇌세포는 하나하나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뭐 300개씩 연결되겠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영혼은 고유하다. 영혼은 각자 가진 그 영혼 어떤 느낌 이거는 전 우주의 역사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각자 가진 마음은 과학적으로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느끼는 느낌 자체는 나한테 고유한 건데 완전히 똑같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우주의 역사상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물론 공통점이 크겠지만은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지금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봤던 대목에서 모든 사람은 완전히 이게 다르도록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개별적인 존재로 정말.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또한 생물학에 따르면 사람은 창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여하는 창조주 같은 것도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맹목적인 진화 과정. 맹목적이라는 게 그냥 뭐 물질이 그죠? 우연히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 과정 뿐이며 개인은 어떤 목적도 없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다. 창조주에게 부여받았다는 단순히 태어났다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에 권리 같은 것은 없다. 오로지 기관과 능력과 특질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새가 나는 것은 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능력과 특질이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그 얼 레이니얼로 부른 그죠? 이거는 양도 불가능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지만 여기서는 빼앗을 수 없는 그죠?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이런 의미로 보아야 문맥이 통한다. 그래서 이 중 많은 것은 끊임없이 변이를 겪고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얼마든지 자연스럽다. 그래서 타조는 나는 능력을 이제 빼앗길 수 있죠. 빼앗긴 잃어버린 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도 불가능한 권리란 표현은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특질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진화한 특질은 무엇인가? 생명, 이거는 뭐 생명체니까 당연하고 하지만 자유, 생물학에 그런 건 없다. 자유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생물학은 과학이니까 과학은 사실의 영역이니까 사실의 영역에 자유라는 가치는 뭐 없죠. 없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자유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제 가치란 측면이 아니라 사실적인 자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수업 넘어가니까 나중에 그런 관련된 책이 나오면 뇌과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가치론적으로는 없지. 그거는 맞죠. 가치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평등이나 권리, 유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란 사람들이 발명한 무엇이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민주사회에 사는 인간은 자유롭지만 독자에 사는 인간은 부자하다는 말은 무의미하다. 행복은 또 어떤가? 생물학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행복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객관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의 생물학 연구는 쾌락이 존재한다는 것만 인정한다. 쾌락은 좀 더 쉽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다음까지만 요건하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다음에 또 설명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따라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해당 구조를 생물학 용어로 번역하면 이것도 재밌어요. 생물학 용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다음에 진리가 자명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게 진화했으며 다르게 태어났으며 이들은 변이가 가능한 그죠?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모종의 특질을 지니고 태어났고 여기에는 생명과 쾌락의 추구가 포함된다. 뭐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런 추론에 격분할지 모른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안다고.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되고 번영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반론을 펼 생각은 없다. 그것이 정확히 내가 상상의 질서라고 말한 그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는다면 안정되고 번영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질서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이 여기까지 마저 보면 되겠네요. 그죠? 객관적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으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의 질서란 사악한 음모도 무의미한 환상도 아니다. 그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함무라비도 자신의 유기질서 원리를 동일한 논리로 용어할 수 있다는 점만큼은 기억해두자. 가령 이렇게 말이다. 나는 귀족 평민 노예가 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다르다고 믿으면 우리는 더 안정되고 번영한 사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마찬가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 상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얘기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더 우리 저희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보시겠습니다. 뭐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